2023년 어느 새벽 나는 워싱턴의 기자회견을 다시 돌려보았다. 화면 속에서 제롬 파월은 차분한 목소리로 금리 인상 지속을 말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날 이후 한국의 은행 창구 금리는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서울에서 이창용 총재는 물가와 환율 사이에서 고민을 털어놓았다. 달러는 강해지고 CDS 프리미엄이 조용히 올라가던 밤, 나는 오래된 기록을 펼쳤다. 금리라는 단어 하나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삶을 바꾸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던가. 같은 시기 프랑크푸르트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유럽의 긴축을 언급했을 때 원화는 더 깊이 흔들렸다. 그때 당신이 은행 대출 창구 앞에 서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1997년 겨울의 신문을 다시 넘겼다. 그날 청와대 회의실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승인했고 경제팀의 강경식은 밤새 외환 보유고 숫자를 붙잡고 있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이라던 환율이 급등했고 CDS 개념조차 낯설던 한국 기업들은 달러 유동성 앞에서 무너졌다. 금리는 폭등했고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었다. 나는 그 기록 속에서 같은 구조를 보았다. 정책 결정 화살표, 시장 공포 화살표, 개인의 삶 붕괴. 지금 워싱턴의 금리 인상 뉴스가 서울의 전세금과 카드 이자에 닿는 경로는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같았다. 당신이 그 겨울 공장 문을 닫아야 했던 사장이라면 IMF를 원망했을까? 아니면 더 일찍 경고하지 못한 정부를 탓했을까? 나는 차트를 펼쳐놓고 금리의 전파 경로를 다시 그렸다. 워싱턴에서 제롬 파월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글로벌 자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움직인다.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고 서울의 채권 금리는 따라오른다. 그때 한국은행 회의실에서 이창용 총재는 물가 4% 환율 1,300원대 가계부채 1,800조 원이라는 숫자 사이에서 고개를 숙였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PF 대출이 흔들리고 동결하면 환율이 무너진다. 나는 그 갈림길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다. 시장은 냉정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은행 CD 금리가 튀어오르자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문자도 함께 도착했다. 당신이라면 어느 숫자를 먼저 구했을까? 물가일까? 환율일까?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유동성일까? 나는 남미의 기록을 꺼냈다.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IMF 협상 서류에 서명했고 재무장관 니콜라스 두호브네는 페소 폭락을 막지 못한 채 금리를 60% 가까이 끌어올렸다. 달러는 사라졌고 CDS는 치솟았으며 시민들은 슈퍼마켓에서 가격표가 하루 만에 바뀌는 광경을 보았다. 나는 그 장면이 낯설지 않았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신흥국 자금은 먼저 빠져나간다. 환율이 무너지고 중앙은행은 뒤늦게 금리를 올리며 유동성을 죄인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통계표가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다. 한국의 부동산 PF 시장과 기업어음 금리가 불안해질 때 당신은 아르헨티나의 밤을 떠올렸는가? 우리는 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걸까? 나는 2010년 아테네의 의회를 떠올렸다. 재정 적자가 드러나자 시장은 냉혹하게 반응했고 총리 요르요스 파판드르는 구제금융 협상에 나섰다. 그 뒤를 이은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긴축 반대를 외쳤지만 국채 금리와 CDS는 이미 통제 밖으로 치솟고 있었다. 유럽 중앙은행을 이끌던 마리오 드라기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하기 전까지 그리스의 은행 창구에는 인출 행렬이 이어졌다. 금리 상승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였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정책은 시장을 설득하지 못하면 곧바로 개인의 통장으로 침투한다는 사실을. 지금 서울의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기업 자금 경색을 보며 당신은 그리스의 ATM 앞에 서 있던 시민들의 얼굴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앙카라의 회의록도 다시 읽었다. 2018년 터키에서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금리를 모든 악의 어머니라 부르며 이날을 압박했다. 그러나 중앙은행 총재였던 무라트 채팅카야는 리라 폭락과 외차의 상환 부담을 보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시장은
지도자의 발언보다 환율 그래프를 믿었다. CDS는 급등했고 외국 자금은 빠져나갔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지금 서울의 외화 조달 비용을 떠올렸다. 미국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질 때 정책 신뢰가 흔들리는 국가는 더 깊이 흔들린다. 한국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신이 기업 재무 담당자라면 달러 차입을 연장할지, 원화 대출로 갈아탈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카라카스의 오래된 통계표도 펼쳤다. 2014년 이후 유가가 떨어지자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통화 발행으로 재정을 버티려 했고, 경제정책을 이끌던 라파엘 라미레스는 외환 통제를 강화했다. 결과는 예견되어 있었다. 환율은 암시장으로 갈라졌고 물가는 폭주했다. 금리는 의미를 잃고 CDS는 계산조차 어려워졌다. 나는 그 기록을 보며 생각했다. 정책이 시장을 무시하면 결국 시장이 삶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지금 서울의 대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거래가 식어갈 때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고 쉽게 말한다. 그러나 당신이 월세와 카드값 사이에서 고민하는 밤, 정책 결정이 당신의 식탁까지 닿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다시 워싱턴으로 시선을 돌렸다.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전까지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 한 문장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곧바로 해석되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자 원화는 약세로 기울었고 외국인 자금은 채권시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갔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 PF 부실 위험을 동시에 언급했다. 금리를 더 올리면 연체율이 뛸 수 있고 멈추면 환율이 흔들린다. 나는 이 딜레마를 수년째 추적해왔다. 정책의 한 발이 유동성을 죄면 시장은 두 발로 달아난다. 그 사이에서 중소기업의 회사채 금리는 오르고 CDS 스프레드는 조용히 벌어진다. 당신이라면 중앙은행 회의실에서 어떤 문장을 선택했을까? 물가 안정일까? 아니면 금융 시스템 안정일까? 나는 서울 여의도의 밤을 떠올렸다. 증권사 딜링룸에서 PF 채권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 정부 회의실에서는 추경호 장관이 유동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논의했지만 동시에 물가와 환율을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1997년의 장면이 겹쳐 보였다. 정책이 늦으면 CDS가 먼저 반응하고 금리가 급등하면 기업 어음이 막힌다. 시장은 말보다 숫자를 믿는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불이 꺼질 때 협력업체의 급여도 함께 멈춘다. 나는 그 연결고리를 수없이 기록해왔다. 당신이 그 하청업체 대표라면 정부 발표를 기다렸을까? 아니면 직원 월급부터 걱정했을까? 나는 서울 여의도의 밤을 떠올렸다. 채권 트레이더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국이 더 올리면 우리도 끝까지 버티기 어렵다. 그 말 뒤에는 워싱턴의 제롬 파월과 서울의 이창용이 동시에 겹쳐 보였다. 회사차의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부동산 PF를 떠안은 증권사의 유동성 비율이 흔들렸다. 정부 회의에서 추경호 장관은 시장 안정 조치를 언급했지만 투자자들은 더 냉정했다. 금리는 숫자가 아니라 기대의 가격이기 때문이다.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오르고 은행 조달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금리가 따라 오른다. 나는 그 연결고리를 오래 기록해왔다. 당신이 새벽에 이자 알림 문자를 받았다면 그 숫자 뒤에 있는 워싱턴의 결정까지 떠올릴 수 있었을까? 나는 다시 2008년의 기록을 꺼냈다. 그해 워싱턴에서 벤 버냉키는 양적 완화를 선언했고 재무장관 헨리 폴스는 구제금융안을 밀어붙였다. 시장은 잠시 숨을 돌렸지만 그 뒤에 남은 것은 값싼 달러와 부채의 급증이었다. 한국의 은행들은 외화 차입을 늘렸고 부동산 가격은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이미 메모해 두었다. 언젠가 금리가 다시 오르면 이 부채는 누구의 어깨에 얹힐까? 지금 제롬 파월의 긴축이 시작되자 그 질문이 현실이 되었다. 환율이 뛰고 CDS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PF 대출 만기가 몰려온다. 당신이 그때 집을 샀다면 지금 금리표를 보며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 나는 강남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멈춘 벽면 앞에서 중개사는 한숨을 쉬었다.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죠. 그의 말 뒤에는 워싱턴의 제롬 파월과
서울의 이창용이 동시에 떠올랐다. 기준금리 0.25%의 변화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수십만 원 올리고 전세 수요를 줄이며 건설사의 PF 현금 흐름을 말린다. 정부회의에서 추경호 장관은 부동산 연착륙을 말했지만 시장은 더 빨리 움직였다. 거래량은 통계보다 먼저 얼어붙고 CDS는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 나는 그 사무실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면 금리 인상 뉴스가 들리던 날 어떤 결정을 했을까? 팔았을까? 버텼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나는 은행 콜센터 녹취록을 들었다. 상담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금리 재산정으로 이자가 늘었습니다. 그 뒤편에서 워싱턴의 제롬 파월이 물가와 고용을 이야기하고 서울 회의실에서 이창용이 금융안정과 가계부채를 동시에 언급하던 장면이 겹쳤다. 정책은 거시의 언어로 쓰이지만 충격은 개인의 통장에 도착한다. 카드론 금리가 오르고 전세 대출 이자가 늘면 소비는 줄어든다. 그 순간 기업 매출이 줄고 회사차의 금리는 더 오른다. 정부에서 추경호 장관이 유동성 지원을 약속해도 시장은 이미 계산을 끝낸다. 나는 그 연결고리를 수없이 기록했다. 당신이 그 상담 전화를 끊고 난 뒤 무엇을 먼저 줄였을까? 외식일까? 교육비일까? 아니면 희망일까? 나는 외환시장의 새벽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다. 원달러 환율이 10원씩 움직일 때마다 딜러들의 손이 빨라졌다. 워싱턴에서 제롬 파월이 더 강한 긴축을 시사하자 서울에서는 외화 조달 금리가 미묘하게 올랐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스왑라인과 외환 보유액을 언급했지만 시장은 숫자보다 심리를 먼저 반영했다. 그때 나는 1997년 회의록에서 임찬결이 외환 보유고 감소를 보고받던 장면을 떠올렸다. 환율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신뢰의 척도다. CDS가 조용히 오르고 은행의 외화 차입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의 투자 계획은 멈춘다. 당신이 수출 계약서를 들고 환율 그래프를 바라본다면 그 숫자 뒤에 있는 중앙은행의 선택까지 느낄 수 있을까? 나는 국회 청문회 기록을 다시 들춰보았다. 금리 충격이 현실이 되자 정부와 중앙은행의 판단이 도매 올랐다. 회의실에서 이창용 총재는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의 균형을 말했고 기획재정부의 추경호 장관은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L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장은 더 빠르게 움직였다. 회사차의 금리가 오르고 CDS 스프레드가 벌어지자 투자자들은 현금을 쥐었다. 나는 그 장면에서 2012년 유럽 회의장에서 마리오 드라기가 Whatever it takes를 외치던 순간을 떠올렸다. 정책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늦으면 공포가 먼저 퍼진다. 당신이 그 회의실에 있었다면 금리를 더 빨리 올렸을까? 아니면 시장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을까? 나는 작은 공장의 작업대를 떠올렸다. 주문이 줄자 사장은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대출 금리는 이미 올라 있었다. 워싱턴에서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동안 서울의 이창용은 가계부채와 기업 신용 경색을 동시에 걱정했다. 그 사이에서 중소기업 대표는 원자재 환율과 이자율 사이에 끼어 있었다. 정부의 추경호 장관이 보증 확대를 발표했지만 은행 창구 직원은 더 많은 담보를 요구했다. 정책이 시장을 통과해 개인에게 도달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나는 그 사장의 눈빛을 오래 기억한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직원 월급을 먼저 챙겼을까? 아니면 공장 문을 잠시 닫았을까? 나는 다시 국제회의장의 긴 테이블을 떠올렸다. 워싱턴에서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꺾겠다고 말할 때 프랑크푸르트의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럽의 경기 침체 위험을 언급했다. 같은 날 서울에서 이창용 총재는 외환시장 변동성을 경계했다. 세 사람의 문장은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결과는 하나였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 달러는 강해지고 신흥국 통화는 흔들린다. 나는 그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의 외화차의 만기표를 바라보았다. CDS 스프레드가 조금만 벌어져도 차환 비용은 급증한다. 정책의 미묘한 차이가 기업의 생존을 가른다. 당신이 CFO라면 금리 스왑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투자를 미뤘을까? 세 개의 중앙은행이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나는 터미널의 야간 항공편을 기다리며 노트를 정리했다. 글로벌 금리 상승은 결국 한 나라의 신용을 시험한다. 1997년 IMF 협상장에서 미셸 캉드 씨는 한국 대표단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협상에 참여했던 임창열은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는 숫자를 보고 있었다.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릴 때 신용은 언제든 시험대에 오른다. 워싱턴의 제롬 파월이 긴축을 이어가면 한국 기업의 외화 차입 비용도 조용히 올라간다. 나는 그 연결고리를 수십 년째 기록하고 있다. 당신이 정책 결정자라면 신용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통을 먼저 감수했을까? 성장 둔화일까? 아니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일까? 나는 다시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매매가는 내려가고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있었다.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자는 월급보다 빨리 늘어요. 그 말 뒤에서 워싱턴의 제롬 파월과 서울의 이창용이 동시에 떠올랐다. 정책은 거대한 숫자로 시작되지만 결국 한 가정의 식탁 위에서 끝난다. 정부에서 추경호 장관이 연착륙을 말해도 시장 금리는 이미 생활비를 바꾸고 있었다. 부동산 거래 절벽 카드 연체율 상승 CDS의 미묘한 경고. 나는 그 모든 연결고리를 오래 기록해왔다. 당신이 그 집의 가장이라면 무엇을 먼저 포기했을까? 여행일까? 교육일까? 아니면 집을 지키겠다는 마지막 희망일까? 나는 기록을 덮으며 마지막 장을 넘겼다. 역사 속에서 금리 충격은 늘 같은 질문을 남겼다. 아테네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긴축을 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조건을 받아들였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지만 페소 폭락을 막지 못했다. 지금 워싱턴의 제롬 파월이 말하는 물가 안정도, 서울의 이창용이 말하는 금융 안정도 결국 같은 목적을 향한다. 신뢰를 지키는 일. 금리 환율 시 DS 부동산 유동성. 그 모든 숫자 뒤에는 사람의 삶이 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장면을 반복해 보았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다음 위기가 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역사에서 배운 것은 충분했을까? 아니면 또다시 같은 길을 걷게 될까? 나는 마지막으로 회의실 불이 꺼진 뒤에 정적을 떠올린다. 워싱턴에서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 혹은 추가 인상을 고민하는 순간, 서울에서는 이창용이 환율과 가계부채 그래프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 청사 어딘가에서 추경호는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고쳤을지 모른다. 정책은 늘 최선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언제나 그 이면을 시험한다. CDS는 조용히 반응하고 부동산은 천천히 식으며 유동성은 보이지 않는 속도로 이동한다. 나는 오랫동안 경제를 추적해온 관찰자로서 확신한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숫자가 먼저 흔들리고 신뢰가 그 뒤를 따른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사람들의 일상이 변한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다. 다음 금리 발표가 나올 때 우리는 단순한 뉴스로 들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삶의 신호로 읽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마지막 메모를 남긴다. 1997년 협상장에서 임창결은 국가신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그 옆에서 미셸 캉드 씨는 냉정한 조건을 제시했다. 2012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리오 드라기는 단 한 문장으로 시장을 되돌렸다.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의 한 문장은 서울의 금리와 환율 부동산 가격에 파문을 남긴다. 나는 이 연결을 오랫동안 추적해왔다. 정책은 선택의 연속이고 시장은 그 선택의 신뢰를 평가한다. 결국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책임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더 빨리 긴축했을까? 아니면 성장을 위해 버텼을까? 다음 위기의 문턱에서 우리는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그리고 나는 다시 기록할 것이다. 나는 새벽녘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 질문을 남긴다.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제롬 파월이 금리 경로를 고민하는 동안 서울의 이창용은 금융 시스템의 균열을 살핀다. 정부 청사에서 추경호는 성장률과 세수 전망을 동시에 계산한다. 세 사람의 숫자는 서로 다른 표를 가리키지만 결국 한 사회의 신뢰로 모인다. 금리 환율 시 DS 부동산 유동성,
이 모든 지표가 흔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경제는 멀리 있는 그래프가 아니라 우리의 내일이라는 사실을. 나는 수십 년 동안 그 흐름을 기록해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다음 금리 발표가 울릴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반응할까? 아니면 준비된 선택으로 맞이할까? 이 타사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나는 펜을 내려놓기 전 오래된 장부의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다. 아테네에서 요르요스 파판드르가 재정적자를 고백하던 밤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던 연설, 그리고 워싱턴에서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꺾겠다고 말하던 회의까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였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졌다. 신뢰는 숫자보다 느리게 쌓이고 훨씬 빠르게 무너진다는 사실. 지금 서울의 회의실에서 이창용이 고심하는 선택도 결국 같은 시험대 위에 있다. 금리 환율시 DS 부동산 유동성. 그 모든 지표는 우리의 미래를 묻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경제를 지켜본 관찰자로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남긴다. 다음 위기의 신호가 보일 때 우리는 서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숫자가 삶을 압도하도록 두게 될까?